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자, 저희도 몇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결국 이 화물 사업 분리 매각을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좀 진통이 좀 많았었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분리 매각이 안 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존립, 왜냐하면 대한항공의 지원으로 그동안 버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결합 심사의 이제 첫 단계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화물 매각을 해야만 지금 이제 가장 큰 그 결합 심사의 관건을 쥐고 있는 유럽 연합 쪽에서 승인을 해주겠다, 조금 예. 승인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부분을 매각하고 이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첫 단추가 이제 끼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근데 과정이 이제 진통을 겪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첫 번째 그 이사회 회의 때는 결론을 내지 못했었고 어제도 이제 4시간가량 길게 논의가 이어졌다가 결국 표결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럼 이렇게 결정이 쉽지 않았던 배경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이사회는 이제 사내 이사가 2명, 그 다음에 회사 바깥에 이사가 4명, 그래서 6명인데 한 분이 이제 좀 사퇴를 했어요. 일신상의 이유로. 근데 그 5명 중에 한 분이 3년 동안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런 고문, 자문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의 이제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 쪽의 이사에 참여한다는 거에 대한 그 표가 정말 유효한 거냐 이런 걸로 좀 진통이 있어서 첫 번째 이사회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화물 매각은 사실 이제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알짜거든요. 예.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전체 수익 중 매출 중에 한 20% 정도가 아시아나 쪽에서 차지했었는데 코로나 때는 뭐 절반 이상이 훨씬 넘었어요. 비중이.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는 우리 이제 여객 운송 수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아시아나로서는 상당히 좀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고 여전히. 근데 그거를 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버린다는 거죠. 일종의 그걸 찬성하게 되면 배임이 걸립니다. 네. 이사회에서. 예. 실제로 이제 그 요번에 가결이 되고 나서 아시아나 주가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주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사회가 상당히 그 중요한 게 그런 부분에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셨던 건데 결국은 5명 중에 1명이 기권하셨고 3대1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이후에 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게 반대 논리도 타당해 보이는 게 예. 만약에 그럼 아시아나의 화물 매각을 안 하고 그럼 아시아나가 홀로 설 수 있는가? 예. 대한항공이나 정부의 지원 없이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서 여객 운송 비용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예. 지금 경쟁도 엄청 또 붙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우리나라 항공사들끼리 경쟁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아시아나가 이번에 화물 매각을 했을 때 과연 화물 매각을 안 했을 때 과연 그 아시아나가 어려워지기 이전에 그런 수준으로 예.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건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판단은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거든요. 예. 네. 일단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두 회사 합병이 유럽 화물 노선에서의 이제 경쟁 제한을 불러올 수 있다. 앞서서 이제 지적을 했었는데 이건 일단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결합을 만약에 아시아나가 화물 부분을 안고 대한항공도 화물 부분이 있잖아요. 결합을 해버리면 네.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이제 항공 운송 시장이라는 건 이제 뭐 유럽 쪽의 시장을 유럽 그 국적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국도 뭐 일본도 뭐 우리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국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기업 규모가 커진다는 거는 고정비가 다운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운송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예. 그럼 가격 경쟁에서 그 유럽 연합 내
항공사들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그러면 뭐 여객 부분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럼 화물 부분이라도 매각을 해라. 이런 게 이제 유럽 연합 쪽의 주장이었고 그걸 하면은 이제 뭐 조건부 승인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EU 집행위가 지적한 부분이 이제 어제 이 매각 결정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그럼 유럽에서는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공식적으로 그런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했고 그러면 전면적 승인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자국 기업들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아마 유럽 연합 쪽에서는 기업 결합을 승인을 해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근데 유럽의 이 문턱을 넘는다 해도 합병 절차가 좀 끝나지 않는 게 일단은 화물 사업을 살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매각을 하려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밖에 없거든요. 예. 이게 근데 지금 사실 우리 항공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나 대한항공 빼놓고는 다 LCC죠. 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저가 항공사인데 이게 그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들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화물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알짜고 예. 돈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저비용 항공사 한 뭐 5개, 4개 정도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네. 이게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가? 예,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화물 매각은 결정됐지만 이게 쉽게 또 매각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문제가 결국에는 대한항공이 기업 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가운데 지금 11개 국가가 승인 결정을 내렸고 지금 만약에 EU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미국과 일본이 남는단 말이죠. 네. 근데 미국과 일본이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 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데 예. 미국은 분명합니다. 유럽이 승인하든 말든 자기들은 철저하게 심사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보다는 사실 미국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예. 미국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말로만 그런 건지.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승인을 해주면 미국도 뭐 좀 승인을 해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뭐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대로 심사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가장 큰 산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그럼 이후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승인 나면 뭐 절차적으로는 뭐 순조롭게 진행되는 예, 건가요? 거의 뭐 이게 우리 다른 나라의 승인이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경제 규모가 컸던 시장 규모가 컸던 그런 나라의 승인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럼 뭐 이후에 이제 기업 결합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뭐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김포시 관련 소식인데요.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로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에서 눈에 띄는 보고서를 좀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런 보고서였습니다. 네, 이건 한국은행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인데 사실 옛날부터 이런 보고서들이 꽤 많았어요. 예. 네. 그랬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권이 차지하는 그 면적 비중이 전체 국토의 한 12% 정도 되는데 예. 거기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네, 절반이 넘네요. 예, 그렇죠. 네. 상당히 크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OECD 국가들의 어떤 국토 면적이나 그다음에 국토의 형태를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작은 국가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뭐 캐나다 뭐 이런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를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산지 비중이 한 4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악산 꼭대기에 사람이 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평지가 살 수 있는 평지가 되게 작아요. 예. 그리고 그러한 평지는 대부분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이 보고서의 의미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이제 그렇지만 반드시 OECD 국가의 그게 1등이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이 많지 뭐 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특성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또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 심각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수도권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게 뭐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한국은행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이제 수도권의 청년층들, 그러니까 출산이 가능한 청년층들이 만약에 수도권에 이제 집중이 되면 이게 출산 연령층은 수도권에 집중이 되는데 네.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고 이제 출산을 하려면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집도 좀 뭐 사지는 못하도 전세라도 네. 마련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수도권의 청년층들이 제대로 그걸 못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제 전반적으로 출산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22년간 아무튼 뭐 청년층들이 빠져나가서 비수도권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부분, 또 청년층들이 수도권에서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출산율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합할 때 22년간 10,000명 정도 출산이 덜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1년으로 치면 500명 정도라 그게 큰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수치가 좀 크지 않다. 뭐 분명히 영향은 있는데 네. 이게 그렇게 호들갑 정도 떨 정도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그 문제들을 좀 해소할 대안으로 비수도권 거점 도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많이 들어봤던 네. 내용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이제 국토균형발전에서 거점 도시 얘기는 사실 1980년대부터 시작됐고요. 예. 쭉 진행이 됐고, 예를 들어 뭐 이제 그 우리 세종시 국가기관들 전부관 뭐 그리고 지역별로 최근에 뭐 혁신도시 이러잖아요. 그 전략은 계속 추진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혁신도시만 봐도 사람은 오히려 빠져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점 도시라는 거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부에서 어떻게 공공기관을 뿌리는 게 거점 도시인지, 예.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민간의 어떤 기업들이 모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이 거점 도시인지, 아니면 뭐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봤을 때 1인당 의사수가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또 문화 인프라도 다 수도권 쪽에 몰려 있고 그런 쪽을 집중하는 게 거점 도시인지. 그래서 한은의 거점 도시라는 거가 뭘 의미하는 건지는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점 도시는 이미 추진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정말 거점 도시란 건 뭐라고 이제 한은이 얘기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엔 일자리,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거점 도시인데, 그러려면 큰 기업들하고 우리 수도권 대학들을 다 지방으로 내쫓아야 돼요. 그게 가능한 건가? 말은 좋은데 거점 도시 육성이라는 건 옛날부터 나왔거든요. 말은 좋은데 그걸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뭔가? 사실 이런 류의 보고서들 많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후속 보고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끝으로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비교적 크게 올랐는데 미국 FOMC 결과 영향 같거든요. 근데 사실 예상했던 건데 이렇게 영향을 받은 이유가 있나요? 동결은 11월 달에 예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금리 인상이라는 용어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 지금의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한 설명은 계속하지만 그건 유지하겠다는 걸 쭉 강조를 하지만 금리 인상은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지금 5.5%가 꼭대기라고 확신하는 것 같고 12월 달도 동결이 상당히 좀 우세합니다. 네. 이 동결이 내년 4월까지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여름 5월 2분기 정도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비중이 최근에 또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아무튼 금리가 떨어지면 뉴욕 증시에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문행경제 주원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